그날 남편의 폰에 뜬 메시지를 본 순간 나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오빠, 오늘도 집에 늦어? 지훈이 기다리게 발신자는 그의 비서, 최지훈이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캡처하고 조용히 폰을 제자리에 내려놓았다. 그때부터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 되었다. 결혼 8년 차였다. 강태호는 대기업 기획실 차장으로 승승장구 중이었고 나는 그의 뒤를 묵묵히 받쳐주는 평범한 아내 한수진이었다. 딸 은지는 당시 5살, 태호가 퇴근하면 아빠 하며 달려들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참 많은 것을 참았다. 야근이 잦아도, 주말 골프가 잦아도, 향수 냄새가 달라져도. 한국 남자들 다 그렇지 않냐고 주변 아줌마들이 웃으며 말했다. 나도 웃었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달랐다. 지훈이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다. 태호가 그녀를 승진시킨 것, 프로젝트를 같이 맡긴 것, 해외 출장도 둘이 갔던 것 모든 게 맞춰졌다. 나는 증거를 모았다. 카톡, 호텔 예약 내역, 심지어 태호가 지훈에게 선물한 목걸이 사진까지. 그리고 태호에게 보여줬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한숨을 쉬며 말했다. 수진아, 미안한데 이제 지훈이 없으면 안 돼. 나는 웃었다. 그럼 나랑 은지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너는 너무 피곤해 보인다. 정신과 좀 다녀봐. 그게 시작이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우울증 환자가 되었다. 태우는 내 폰을 해킹해 이상한 남자와의 카톡을 조작했고 회사 동료들에게 수진이가 요즘 이상하다고 소문을 냈다. 심지어 은지 유치원에도 엄마가 아프다는 말이 돌았다. 나는 반박할수록 미친 여자가 되었다. 법원에서 이혼 조정날 판사는 태우의 손을 들어줬다. 아이 양육에 어머니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은지는 태우 품에 안겨 나를 보며 울었다. 나는 그날 집을 나왔다. 빈손으로. 그 후 6개월, 나는 정말 아팠다. 약을 삼켰다. 많이는 아니었다. 깨어났을 때 병원 침대에서 엄마가 울고 있었다. 수진아, 왜 그랬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퇴원 후, 나는 사라졌다. 핸드폰 해지, 통장 정리, 머리 염색, 안경 쓰기. 서울 외곽 원룸으로. 모두가 내가 죽었다고 믿게 내버려뒀다. 장례식도 치러졌다 들었다. 태우는 검은 넥타이를 메고 울었단다. 지훈이는 그의 곁에서 손을 잡았다고. 나는 죽은 척하며 살아남았다. 죽은 사람은 소셜미디어를 열심히 본다. 나는 가짜 계정으로 태우와 지훈이의 삶을 지켜봤다. 결혼식 사진 지훈이는 내 결혼식 때 입었던 스타일의 드레스를 입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 내가 태우와 가고 싶다고 졸랐던 곳 오은지는 지훈을 새엄마라 부르며 웃고 있었다. 태우는 상무로 승진했다. 회사 게시판에 축하 댓글이 쏟아졌다. 나는 처음엔 그냥 봤다. 밤새 사진을 확대하며 은지의 머리가 길어진 걸 확인하고 지훈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읽고 울지 않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속이 타들어갔다. 매일매일. 원룸에서 프리랜서 번역 일을 시작했다. 영어, 중국어 자료를 번역하며 돈을 모았다. 운동도 했다. 러닝머신 위에서 태우의 얼굴을 떠올리며 달렸다. 살이 빠졌다. 거울 속 내가 낯설어졌다. 예전의 한수진은 없었다. 착한 아내, 참을 줄 아는 엄마. 그 여자는 죽었다. 가끔 죄책감이 왔다. 은지를 버린 엄마가 된 거냐고.
하지만 태우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다시 보면 그 죄책감은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었다. 사회가 나를 버렸다. 엄마조차 내가 좀 참았으면 치라고 했다. 한국 사회는 언제나 피해자를 더 파헤진다. 나는 노트북에 파일을 만들었다. 증거 폴더. 태우가 프로젝트 수주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단서, 지훈이가 경쟁사 정보를 빼돌렸다는 메일, 태우의 세금 탈루 의심 거래 내역. 하나하나 모았다. 해커에게 돈 주고 입수한 것도 있었다. 합법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법 위에 서 있었다. 3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죽은 사람이었다. 태우는 잘 나갔다. 지훈이는 아들을 낳았다. 이름은 강민준. 은지는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사진 속 은지는 웃고 있었지만 눈이 예전보다 어두워 보였다. 나는 처음으로 행동을 시작했다. 익명 계정으로 태우 회사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기획실 K상무, 프로젝트 수주 과정 의혹 제기합니다. 첨부 파일은 뇌물 증거 일부, 얼굴과 이름은 모자이크 처리. 그냥 씨앗이었다. 회사 감사팀이 움직였다. 태우는 조사받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해 무사히 넘어갔다. 그는 페이스북에 근거 없는 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썼다. 지훈이가 댓글 달았다. 여보, 힘내. 나는 그 댓글을 보며 웃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4년째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변한 모습으로, 다른 이름으로. 성형은 안 했다. 그냥 화장과 옷차림만으로도 사람은 달라 보인다. 강남의 공유 오피스에서 일했다. IT 스타트업 자료 번역. 그곳에서 태우 회사와 거래하는 사람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조심스러웠다. 직접 접촉은 피했다. 대신 정보를 샀다. 태우가 최근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 중국 기업과의 합작. 그 안에 태우의 개인 이익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았다. 그는 합작사로부터 킥백을 약속받았다. 증거는 중국 측 메신저 캡처. 나는 그걸 번역하며 하나하나 저장했다. 첫 번째 실질적 행동은 지훈이에게 갔다. 가짜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최지훈 씨, 남편분이 최근 다른 여자와 만난 거 아세요? 첨부는 태우가 젊은 여직원과 술자리 사진. 포샵으로 만든 가짜였다. 지훈이는 답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태우의 SNS에 올라오는 사진이 줄었다. 부부 싸움이 시작된 모양이었다. 태우는 불안해했다. 회사에서 또 익명 제보가 들어왔다. 이번엔 구체적이었다. 감사팀이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 태우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의 페이스북은 잠잠해졌다. 나는 그 틈을 노렸다. 은지가 다니는 초등학교 학부모 카톡방에 가입했다. 가짜 엄마 계정으로. 요즘 강은지 엄마, 지훈 씨, 가 좀 피곤해 보이던데 무슨 일 있나요? 라고 슬쩍 던졌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들었어. 강 상무 집에 무슨 일 있는 것 같아. 이혼 소문도 있던데. 지훈이는 예민해졌다. 태우와 싸우는 소리가 이웃에게까지 들렸다. 나는 그걸 확인했다.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해 그동 아파트 소음 민원 맞나요? 라고 물었다. 가끔 밤에 잠이 안 왔다. 은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가 엄마다. 그런데 엄마가 아빠를 파괴하고 있다. 정상인가? 나는 거울을 보았다. 눈이 차가워졌다.
예전의 따뜻함은 없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멈출까? 지금이라면 아직 돌이킬 수 있다. 하지만 다음 날 태우가 인터뷰에서 말했다. 가족이 제일 소중합니다. 과거의 불미스러운 일은 다 잊었습니다. 과거의 불미스러운 일, 그게 나였다. 나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5년째, 결정적 증거가 완성되었다. 중국 파트너가 태우에게 보낸 킥백 계좌 내역, 음성 파일까지. 나는 그것을 언론사 여기자에게 익명으로 보냈다. 대기업 K상무 비리 제보입니다. 신원 보장 부탁드립니다. 여기자는 물었다. 왜 직접 안 하세요? 나는 답하지 않았다. 기사가 터졌다. 헤드라인, 대기업 상무, 중국 합작 프로젝트서 수억대 뇌물 의혹. 태우는 즉시 직무정지. 회사 주가는 하락. 지훈이는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네티즌들이 그들 집 주소를 찾아냈다. 불륜녀가 이제 돈까지 댓글들이 쏟아졌다. 태우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든 건 조작입니다. 저를 음해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의 눈은 떨리고 있었다. 나는 TV를 보며 차를 마셨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지훈이는 태우를 의심했다. 내가 보낸 가짜 증거들 때문이었다. 당신, 진짜 다른 여자 있었지. 태우는 부인했지만 이미 금이 갔다. 지훈이는 집을 나왔다. 아이들 데리고 친정으로. 태우는 나를 찾기 시작했다. 탐정을 고용했다. 한수진이 살아있다는 소문이 있다. 이는 말까지 나왔다. 나는 조심했다. 공유 오피스도 그만두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한 번 위기가 왔다. 태우의 탐정이 내 원룸 근처를 배회했다. 나는 짐을 챙겨 당일로 이사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다. 무서웠다. 잡히면 끝장이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 태우의 회사에서 해임 결정이 났다. 검찰 수사 들어갔다. 그는 변호사 비용으로 집을 담보 잡혔다. 지훈이는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 아이들은 내가 키우겠다. 나는 은지를 멀리서 봤다. 학교 앞에서. 딸은 키가 많이 컸다. 지훈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은지가 나를 닮아가는 얼굴이었다. 나는 차 안에서 숨을 죽였다. 손을 흔들고 싶었다. 하지만 할 수 없었다. 내가 만든 지옥 속에 딸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게 정말 원했던 걸까? 수사가 본격화되었다. 태우는 구속 기소되었다. 뇌물액이 수억, 횡령까지 추가되었다. 언론은 매일 그의 얼굴을 띄웠다. 한때 잘나가던 대기업 임원, 추락. 지훈이는 모든 걸 털어놨다. 검찰에서 남편이 불륜 당시 저를 이용해 아내를 정신병자로 몰았다. 고 진술했다. 나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고 한수진 씨 자살 사건 재조명. 나는 그 기사를 보며 웃었다. 고 한수진. 여전히 죽은 사람 취급. 태우는 재판에서 울었다. 저를 함정에 빠뜨린 사람이 있습니다. 전 무죄입니다. 판사는 냉정했다. 징역 7년. 지훈이는 이혼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지방으로 내려갔다. 은지는 나를 잊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마지막을 준비했다. 태우가 감옥에 가기 전 변호사를 통해 편지를 보냈다. 익명으로. 내용은 간단했다. 태우 씨. 은지 잘 크고 있나요?
당신이 나를 죽인 줄 알았죠? 하지만 진짜 죽은 건 당신이에요. 살아있는 한수진. 편지는 감옥에 들어가기 직전 도착했다. 태호는 그걸 읽고 쓰러졌다고 한다. 심장 쇼크.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이미 늦었다. 스트레스로 심장마비. 사망. 뉴스 속보. 뇌물 혐의 대기업 전 임원. 구속 전 사망.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빈 껍데기처럼. 지금 나는 다시 서울 외곽에 산다. 작은 원룸, 창밖으로 산이 보인다. 은지는 중학생이 되었다. 가끔 멀리서 본다. 웃는 모습이 예쁘다. 하지만 다가가지 않는다. 태호는 죽었다. 지훈이는 재혼했다 들었다. 회사도 망했다. 모든 게 끝났다. 나는 거울을 본다. 눈은 여전히 차갑다. 웃어보려 해도 예전의 미소가 나오지 않는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그냥 텅 비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본다. 정의였을까? 아니면 또 다른 살인이었을까?